학창 시절을 보낸 그 홍대하고 또 데이트하러 돌아다닌 인사동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홍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업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집에서 참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뭐 작업한다고 이제 좀 거짓말 쳐놓고 데이트 다닐 때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데이트 다니면서 또 이렇게 뭐 극장도 좋지만 이렇게 항상 같이 걸어 다니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학 골목골목도 참 많이 돌아다녔고요. 특히 인사동길 같은 경우에는 뭐 골목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재미가 있는 두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서울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참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고궁이냐 뭐 그냥 거창한 건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이제 서울 자체를 보여주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면 주로 낙원상가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낙원상가만 있는 건 아닌데 낙원상가를 가면 밑에는 지하 재래시장도 있고요. 1층에는 뻥 뚫려서 차도 다니지만 2층 올라가면 악기상가도 있고 또 4층에 가면 극장이 뭐 3개나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9층에 올라가면은 거의 정말 우아한 중정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직의 도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낙원상가가 매력적인 거는 낙원상가 덕분에 종로 쪽에서 느낌도 참 다르고 또 인사동길이 다르고 또 동쪽에서 다르고 또 북쪽에서 운영궁 쪽에서 느낌이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 시간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고 근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다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궁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고궁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시간이 다 얼어있는 데잖아요. 이렇게 저는 특정한 시간 강요된 그런 공간보다는 서울이 좋은 이유는 정말 제가 원하면 조선시대도 갈 수 있고 고려시대도 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일제시대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또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저한테는 도시의 매력이고 또 서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감동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한테 깨달음이 있어서 또 서울을 이제 걸어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적인 장소들을 모아서 책을 또 쓰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감동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뭐 요새 응사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정말 묘한 매력이 있죠. 예, 각각 저희가 근데 참 별명도 참 별나요. 쓰레기도 있고 삼천포도 있고 뭐 혜태도 있고 빙그레도 있고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응사가 이렇게 인기인지. 예, 그리고 혹시 여기에 매지가이 생각나시는 분이신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똑바로 보는 건 자신이 있는데 눈을 교차하는 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뭔가 보인대요. 그래서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어떤 사랑의 기억들, 예, 또 20년 후의 모습들이죠. 근데 저렇게 공감하기는 힘들어요. 20년 후인데 전혀 늙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좀 믿기진 않고요. 예,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인기일까요? 물론 멜로드라마이긴 한데 멜로드라마 이상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어떤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994년에 구체적인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면 사실 30대 후반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30대야 되는데 사실 인기를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젊은 분도 좋아하고 더 많은 분 좋아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응사에 공감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시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없는 시간이어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근데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떠올리는지 그리고 저희가 기억이 떠올리면 되게 뭉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기억 자체가 감동적인 건지 아니면 기억을 떠올리는 게 감동적인 건지는 구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감동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그게 떠오르는 게 저는 감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큰 원추에 뒤집힌 원추가 있어서 이 원추가 저의 기억의 덩어리라고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응사를 보다가 옛날에 그 야구공을 봤을 때 아니면 옛날 해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일종의 이렇게 단면을 끊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린다는 건 왜 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의 기억을 싹둑 자르는 그리고 그 단면이 감동을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얘기는 이제 앙리 베르그슨 철학자가 또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곧 시간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건축에서 도대체 이제 시간은 뭔지가 그 다음 질문이죠. 예, 이게 어딜까요? 예, 종묘죠. 근데 저희가 뭐 여쭙고 싶은 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종묘를 포함한 경복궁 또 뭐가 있을까요? 근정전도 있고 많죠. 그게 감동적인가요? 솔직하게 가슴 손을 얹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감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강요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뭐 여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 위에 원로 건축가들도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건물들 주변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기와지붕, 흔한 게 기와지붕인데 그게 왜 감동적인지 저는 공감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얼어있는 그런 이미지일 뿐이고 저한테 시간은 뭐냐면 이렇게 서초원의 골목길 같은 데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은 정말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2층 한옥을 개조한 피아노 학습소도 있고요. 60년대 지어진 창고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것들이 변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딱 어떤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천에 오긴길이 되는데 쭉 올라가면 그 인왕산 밑에 있는 수성동 계곡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재밌는 집들이 있어요. 그 옛날 한옥도 있고 일제시대 때 그 공장 기숙사였던 벽돌 지붕도 있고 뒤에 가면 또 지금은 주인이 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버린 그 일식 가옥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요 사이에 되게 급한 계단이 바위를 타고 뒤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죠. 방금 보신 그 벽돌 집이고요. 한옥이 있고 이제 일식 가옥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묘한 공간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게 오래됐다라고 느끼는 것 또는 시간을 느끼는 방식들은 저는 하나의 그 물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된 벽돌을 보면 이게 시간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이끼들이 껴 있는데 그 이끼의 냄새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게 되게 오랜 시간을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로 있는 이제 홍대 앞 제일 유명한 서교 365죠. 사람들 정말 많이 찾는 곳인데 뭐 여기를 사람들이 왜 찾을까요? 가보면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타로 시합점이 있고 옷 가게들이 있고 근데 사람들 다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가 시간이 축적된 공간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옛날 사람들이 썼던 걸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안에 시간의 테트리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오긴동 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제비다방이라는 이름을 쓰이는 옛날 이상의 집, 이상의 집은 아니고 이상의 집터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 지어진 이제 또 집장사 집, 이제 거의 90년 가까이 된 집인데 또 천정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증축하면서 정말 다른 재료로 뭐 최근에 덧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에 쌓인 것들이 저희가 시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자화문 또 그 부암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윤동주 문학관이 있는데 또 이 윤동주 문학관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물탱크로 사용됐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연히 발견이 돼서 지붕을 뜯어내고 한쪽은 이렇게 중정으로 쓰고
안쪽은 이렇게 이제 윤동주의 삶에 대한 영상을 할 수 있는 영상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때로 느껴지죠. 그리고 새로 증축된 부분은 하얀색. 그래서 그런 어떤 물때가 주는 느낌들이 있고요. 특히 이 공간에 들어가면 그 물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얘는 물탱크였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물을 담고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눈으로는 느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냥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가 되돌아오는 느낌이랑 청각적인 경험이랑 그리고 냄새, 후각이죠. 후각이 시각이라는 것, 시간을 느끼게 해준 아주 중요한 감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서점이죠. 60년 서점인데 집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또 옥인 동쪽에 있는 대호 서점이 있고요. 또 책 냄새가 참 저의 기억을 떠올리게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될 공간 사옥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담쟁이 잎들이 참 묘한 게 가만히 서서 보면은 담쟁이 잎들이 손짓을 하듯이 바람을 타고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하나의 물성이기도 하지만 또 자연의 시간이 드러나는 경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은 평상시 우리가 그냥 자연이구나라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생명의 움직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정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도 참 새롭죠. 그냥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인데 건축이 또 하나의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간의 감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도대체 무슨 감각을 저희가 활용하는지가 고민이 되죠. 예,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좀 실험을 할까 하는데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제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셔야 돼요. 눈을 다 감으셨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제일 소중한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제일 소중한 장소. 친구랑 갔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그럼 눈을 뜨고 요 글자를 바라보세요. 눈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라는 글자를 집중하시면서 방금 떠올렸던 그 추억의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이 글자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잘 떠올려지나요? 사실 안 떠올려지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각이라는 게 참 묘해서 시각이라는 건 의외로 기억을 떠올리는 데 썩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길을 걷다가 어떤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옛날 기억이 나기도 쉽고요. 어떤 맛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눈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눈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사실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느끼는 것, 특히 기억의 감동을 느끼는 데는 썩 효과적인 감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그걸 방해하는 감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각이 왜 그런지에 대한 약간 역사 공부나 철학 공부를 하면 그 라파엘이 그린 그 아테네 학당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대변하는 정말 모든 철학자가 다 있죠. 근데 중요한 분은 역시 가운데 있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플라톤이고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뭐 좀 두 분이 취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각은 그 시각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시각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분들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각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 감각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각의 특징이 뭐 중에 하나면 아주 쉽게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구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체가 대상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위계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 논리에 의해서 그 이분법에 의해서 내가 이성이면 제 육체는 또 감성이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이분화시키고 또 육체는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더 나가면 심지어 인간과 자연의 문제 또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라는 것은 의외로 감각 자체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이나 추상적 사유라든가 위계라든가 권위의 어떤 그런 논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의 모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따온 제일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데카르트가 되는데, 데카르트가 뭐 그래도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 생각하는 나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존재가 증명된다는 명제가 되는데, 근데 100년 후에 칸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개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 이게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서 내 존재가 증명된다는 얘기인데, 그 칸트는 무슨 얘기냐 하냐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존재를 증명하려면 시간 속에서 나를 느끼는 그 방법에 의해서만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공간이라는 것보다는 시간이라는 게 훨씬 본질적인 개념이 되고, 그리고 시간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느껴야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생각이라는 거는 의외로 여러분 몸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감각이에요. 반면에 느낀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몸이랑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험을 하나 더 하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엄지랑 요 중지죠. 중지를 아주 살짝 이렇게 대보세요. 어느 손가락이 주체인가요?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촉감은 시각과 다르게 굉장히 평등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촉감과 시각이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촉감은 몸 전체가 다 감각 기관이 어디라고 우리 규정 지을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촉감도 다른 의미, 시각도 촉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망막에 광자가 맞는 거기도 하고요. 또 청각도 소리가 때리는 거고, 또 맛도 엄밀한 의미에서 촉감이기 때문에 촉감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의 얘기를 했으니까 눈의 도시가 도대체 뭐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눈의 도시가 뭐, 눈의 건축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게 눈의 도시죠. 정말 멋지잖아요, 그죠? 이번은 지금 용산 재개발 계획입니다. 이건 다 실패한 계획이죠. 근데 아니 실제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도시는 굉장히 초월적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그림으로 도시를 개발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떠서 주변을 초월하고 관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담아내는 건 정말 불가능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오면 삼성타운인데요. 유리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리 건물의 장점이자 단점이 시간을 절대로 담아내질 않죠.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은 마치 영원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감각으로 느끼면 이게 후각도 없고 맛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뭘로 느끼세요? 그냥 눈으로 추상적인 볼륨으로만 그냥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가치를 담기는 참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얀색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엿먹으라 하는 것 같죠? 혓바닥 같죠? 이것도 뭐 눈으로 보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태적인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섹시한 거를 엿보게 하게끔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의 감동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이제 당연히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이제 장소의 기억이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제 홍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커피스미스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커피스미스는 되게 앤틱한 느낌으로 건물을 만들어요. 노출 콘크리트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느낌이죠. 뭐 안에도 참 독특해요. 근데 묘하게 천정에 이상한 벽돌이 박혀 있죠. 그리고 아까 바로 그 건물이 80년대 때 모습입니다. 김기석 씨 작품인데, 보통 그 연작이라고 하죠. 우리마당. 여기 우리마당이어서 하나, 둘, 셋 건물을 3개를 연달아 지으셨어요. 벽돌이 되게 운치가 있는 건물이 되는데, 이 자리에 이제 커피스미스가 들어왔죠.
그래서 원래는 집주인이 여러 개 1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인데 2층으로 증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이제 레스토랑을 쓰고 이제 본인이 2층에서 사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2층에 이렇게 지어 놓으면 주인은 옆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되게 주인 같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이렇게 아치를 넣었어요. 마칠이 신성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본인 집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점점이 된 여기 안방이고요. 여기 2층을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커피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작게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 계단이 옛날 주인집으로 올라가던 계단입니다. 사실 저 공간이 매력적인 거는 그런 장소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당에 유령이 사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의 유령. 아까 보신 벽돌은 건물의 시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일종의 장소의 기억이 그런 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유도 공원이죠. 지금 선유도 공원의 모습입니다. 여기 양화대교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겸재 정선의 그림에 의하면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수려한 곳이었죠. 이름도 선유봉이었습니다. 신선이 놀다 가던 곳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한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여기를 버려뒀다가 일제가 채석장으로 쓰면서 어떤 산은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섬이 됐다가 다시 정수장으로 쓰면서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감상할 만한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용도로만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로 공원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선유도 공원에 가시면 전체 공원은 눈으로 읽으실 수가 없어요. 보통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 공간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 쫙 읽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가나 이제 조경가가 디자인을 할 때 위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형을 만들면 항상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를 가면 눈으로 뭘 읽을 수가 있는데 선유도 공원이 독특한 이유는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기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극히 기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너무너무 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옛날에 물이 흘러갔던 수로 밑에 여기가 옛날 물의 찌꺼기가 쌓이는 지점이죠. 그 지점에 서서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섬 자체가 옛날 그 선유봉의 기억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정수장의 기억도 가지고 있고 또 옛날에 물이 흘렀던 데는 이게 데크가 돼서 여러분 걸어가실 수도 있고 저쪽이 한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정수장은 이렇게 수생원으로 사용이 돼서 이른 봄에 가면 이런 느낌이지만 또 여름에 가면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정수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옛날엔 콘크리트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야 물이 이렇게 다시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건축가 조성룡 씨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것만 뜯어내고 기둥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기둥들이 참 묘한 게 여기 콘크리트 슬라브를 뜯어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뜯어낸 모양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각각의 얼굴이 있고 또 마치 이렇게 담쟁이 덩굴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계절마다 느낌이 변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기념비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을 자극할 만한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서게 되면 물소리가 들리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갔던 그런 해변가도 기억이 나고 한탄강도 기억이 나고요. 또 이런 데 가면은 또 유럽에 여행하면서 다녔던 로마의 거리 같기도 하고 물론 똑같은 기억은 아니지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제 기억의 단면을 계속 자르는 거죠. 또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 자체가 또 시간을 느끼는 방식이고요. 또 이렇게 나무 데크를 걸으면 나무 데크는 이렇게 퉁퉁퉁 소리가 묘하게 나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친구랑 갔던 그 어디 MT 갔던 데 상상도 나고요. 참 묘한 부분들이죠. 어릴 때 해운대 느낌도 있고 또 아파트에 있던 놀이터 생각도 나고요. 또 그걸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떠오르는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맨발로 섰을 때 따뜻한 자갈의 느낌, 또 저희가 평상시 살면서 사실 저희 몸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자갈 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또 저희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되게 촉감적이고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소의 기억과 또 여러분의 기억을 가로지르는 시간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억만큼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제 책의 표지인데요. 그 아까 서교 365에 있던 얘는 기찻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누가 여러분 보고 뭐가 감동적이다 내지는 중요하다라고 그 강요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건 사실 여러분 가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고요. 제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보다 더 소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동네 가게의 기억이 있고 정말 소중한데 누군가 거기를 부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주체성, 여러분 자신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일종의 뭐 주체적 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만의 감동론을 만드시고 그거를 적어보시고 사진을 찍어보시고 계속을 기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